2018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거둔 영업이익이 58조 9천억이거든요. 59조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 분기 만에 57조 2천억을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과거 어떤 사이클보다 강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턴키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턴키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파운드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가 이제 커스텀 메모리, HBM 같은 메모리가 돼야 되고, 마지막 그 단추 하나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요해요. 삼성전자는 일단 커스텀 메모리는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HBM 기술 인력은 따라잡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여전히 TSMC에 비해서는 좀 뒤쳐져 있지만 요즘에는 축소 많이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턴키까지 가려면 결국 TSMC의 코어스 기술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게 삼성의 iCube라는 기술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알고 네네. 계시겠지만 우리 네. 대표님 소개부터 네. 부탁드릴까요? IT의 신 이형수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번째 책으로 돌아온 베스트셀러 작가. 직접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이 책을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책인가요? 이제 제가 AI 책을 세 번째 썼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쓸 때만 해도 이렇게 자주 쓰게 될 줄 모르고 첫 번째가 이제 혁명의 시작에 대한 책을 썼고, 작년에 낸 책은 그 변곡점에 대한 책을 썼고, 자 이번에는 버블로 진입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물인가? 왜 이렇게 네. 이름들이 네. 점점 세지네요. 버블까지 왔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사이클의 중반부를 넘어서 종반부로 갈 때는 버블이 보통 일어나요. 이런 테크 혁명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이 AI 버블이면 책을 내면 욕을 먹겠죠. 네,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버블이 오기 전에 이제 버블에 초입해서 이제 책을 냈죠. 그래야 사람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시나리오를 과거 닷컴 버블을 가지고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네. 제가 그 인생에서 겪은 테크 혁명은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90년대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하고, 그건 이제 인터넷 혁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일어난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혁명은 이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지만, 사실 이번 사이클은 모바일 혁명을 넘어서요. 그래서 닷컴 버블의 그 광란의 버블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네. 이번 책을 썼습니다. 일단 버블의 초입에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핫꽃이죠. 핫꽃이에요. 많은 네네. 정보들도 책에 담아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네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정말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시장은 이건 네. 단순한 호황이 아니다. 이제 좀 산업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또 초입이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번 사이클 전에 슈퍼 사이클을 보통 2016년, 17년, 18년 이제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2018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거둔 영업이익이 58조 9천억이거든요. 59조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 분기 만에 57조 2천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어떤 사이클보다 강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특히 SK하이닉스는 만약에 100을 벌면 72. 네, 다 수익이다. 맞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네. 72%면요. 엔비디아를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률 많이 따지잖아요.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80%. 그러니까 79%를 기록했는데, 하드웨어 회사가 이런 이익을 거둔 거는 아마 거의 유례가 없죠. 네. 근데 이 수익 구조가 네. 일단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네.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게 네네. 진짜 정점인지, 이게 네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일단 모르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분석하시는 분들, 뭐 저도 사실 20년 분석했으면 적게 분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겪었던 사이클로 보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툴로 분석을 하면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번은 과거 사이클하고 너무 다른데, 항상 그래도 이제 사이클에서 조심해야 되는 말이 이번은 달라요. 이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 정말 싫어하는데 이번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뭐 과거의 사이클하고는 다른 좀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더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이제 어떤 참고를 많이 하냐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고부가 산업, 고성장 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TSMC 그러면 대만의 자존심이고 올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7%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쥐어짜도 2%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러면 언제부터 TSMC가 저렇게 됐냐? 결국 TSMC가 2019년이라는 그 해가 엄청나게 중요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15년 동안 TSMC가 그 보통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웨이퍼를 구워주는 거잖아요. 누가 주문하면 구워주는 네. 건데 그 웨이퍼의 평균 판매 가격을 15년 동안 연평균 1%도 못 올렸어요.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이죠.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15%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이 완전히 그냥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 바뀌는 건데, 메모리 반도체가 2025년 작년을 기점으로 2019년에 파운드리 같은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쪽이 많은 거죠. 저도 그쪽에 구조적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대급 수익률에도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이번 그 1분기 실적 발표 이벤트를 전후로 좀 달라요, 흐름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가 더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SK 하이닉스가 좀 더 그 주가가 부진했었고,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이후부터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주가 퍼포먼스가 좋고 삼성전자가 좀 눌리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기업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지금 5월이라는 그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5월 시장이 되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반도체 쪽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벤트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변곡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인센티브 지급안을 놓고 이제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죠. 만약에 파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D램 생산에 또 차질이 생기니까 나머지 회사가 수혜를 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주가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 막 이렇게 맞아요. 신고가를 솟아있는데, 네. 삼성전자도 신고가긴 한데 요렇게 완만해지고 있죠. 갔다가 이렇게 네네, 윗꼬리 맞습니다. 달고 이렇게 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업에 대한 리스크 이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시장은 어떤 재료를 또 단기 재료를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6월에 ADR 상장 이슈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거기에다가 수급적인 이벤트도 있는데 5월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ETF 상품 그 IPO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수급이 단기적으로 그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쏠리는 데다가 두 개의 종목이 레버리지인데 한쪽이 좀 더 재료가 좋으니까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씩 짚어보면은 SK 하이닉스 그 ADR 상장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지 않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하이닉스가 그 자사주 사서 상장시키면 좋죠. 네. 근데 원래 그 자사주 그 가지고 있던 게 한 2% 정도가 있었거든요. 2.1%인가 그 정도 있었는데 그걸 소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을 하고 그래 저거 이제 매입해서 상장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신주 발행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그 자사주 가지고 상장하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약간 기술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뭐 지금 어쨌든 ADR이라는 상장이 그 룰에 따라서 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아쉽죠. 그 신주 발행은 별로 지금 주주 가치 제고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자본시장에서 그래도 본격적으로 등판한다. 여기에 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좋게 볼 수도 있겠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요. 생각하시네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상장에서 끝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제 주요 인덱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데, TSMC도 원래 99년도에 ADR 상장을 하고 나서 네. 원래 상장 비중이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이닉스하고 비슷했죠. 근데 지금 전체 거래, 그러니까 그 주식수에서 거래 비중의 30%가 ADR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비중이 늘어난 엄청 거고, 높아졌네요. 예, 그리고 주요
지수, 벤치마크 지수에 다 들어가죠. 일단 필라델피아 지수에 편입이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그 파업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파업을 단행할 경우 최대 30조 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총파업이 단행이 된다. 그러면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총파업이 단행된다. 그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약간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주가가 좀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더 저쪽으로 몰릴 네.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네. 만약에 뭐 회사하고 노조 측에서 타결이 됐다 갑자기 그럼 이쪽으로 또 반대로 네, 맞습니다. 아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가 예측을 하고 시장을 뭐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좋은 말인 네. 것 같네요. 저희 아까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묻고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2분기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2분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분기별 QOQ로 계속 성장해요. 굉장히 성장하죠.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중요한 건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도 실적 자체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더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 그 그로스 그 자체보다는 그로스 레이트에 민감하거든요. 네. 성장률에 민감해요. 근데 1분기가 성장률이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럼 2분기가 1분기 성장률보다는 높게 나올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전년 대비해서 따지잖아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작년 3분기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럼 역기저가 생겨요.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주가에 반영한다면 네. 일단 2분기 한 6월까지는 조금 저희가 마음을 놔도 되고 그 후부터는 조금 불안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가적인 네네.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이제 역기저가 생긴다라는 걸 다 알죠. 뭐 저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거니까. 자, 그걸 시장이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6월 하순부터는 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시장 또 뭐 재료가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네. 뭐 ADR 상장 이슈도 있고 뭐 더 좋은 재료가 있다 그러면 6월 말까지도 끌고 할 수도 있지만 6월 하반기부터는 약간 가시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버퍼를 마련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넉넉히 본다면 6월까지는 네네. 조금 이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하자, 네. 즐기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좀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고 사실 비즈니스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3사 다 뭐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 이제 대부분 비즈니스 구조가 비슷한데 오히려 비즈니스 구조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더 낫죠. 마이크론보다. 왜냐하면 HBM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오히려 더 실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익의 질도 좋고. 자, 그럼 왜 마이크론이 더 높은 멀티플을 받냐? 보통 포워드 PER 기준으로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론이 한 10배 정도. 원래는 한 12배, 13배 정도인데 네. 실적이 워낙 좋아서 올해는 한 내려간 거예요? 네네, 내려간 겁니다. 아. 그래서 한 9배 정도까지 내려온 거 상황이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배 내외죠. 5배에서 6배. 그러니까 훨씬 싸죠. 그러면 10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 ADR 상장이 될 경우에는 그 갭을 줄일 수는 있는데 똑같이 아직까지는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거는 네.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IR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뭐 사업 구조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그러면 그 갭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디램 현물 가격이 꺾였다라면서 피크아웃 논란이 있던데 네네. 앞으로는 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빅 사이클이라고 할 만한 사이클을 한 2번 정도 과거에 제가 겪었거든요. 2-3번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때 스팟 가격이 꺾였다 그러면 저는 이번 다운 사이클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 달라요. 다르다. 왜 다르냐면 일단 전방시장 구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이클에서는 반도체의 최종 수요처가 보통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였어요. B2C 쪽이죠. 그래서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스마트폰, PC, 가전 이쪽이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그리고 이제 서버, 클라우드 이런 쪽이 30%였거든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B2B 서버 쪽 비중이 70%, 네, 스마트폰, PC 30%, 메모리 3사 다 지금 사실 B2C 쪽으로 크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스팟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B2C 가격이거든요. 서버용 칩이 스팟 가격으로 팔리진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B2C 쪽에서는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동안에는 B2B도 좋고 B2C도 좋으니까 다 좋은 거였는데 네. 약간 이제 B2C가 좀 꺾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는 있는 건데 다만 중요한 거는 스팟 가격이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고전 거래 가격에 비해서 그 스팟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제 그 갭이 축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3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원래는 프리미엄이 스팟 가격이 30% 정도 더 비쌌어요. 네. 고전 거래 가격보다. 근데 그게 한 20%대로 축소됐다가 또 다시 조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B2C는 약간 우려가 되지만 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네. 이번에는 다르다. 네네. 네, 라고 말씀을 이거 하셨습니다. 박제되면 나중에 엄청 또 저희는 또 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욕하러 가니까요. 그렇죠. 네. 박제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보는 건 이번 좀 다릅니다. 네. 이번은 정말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은 HBM3E에서 이제 네. HBM4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제 SK 하이닉스 독주였던 이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HBM4부터는 이제 좀 그 독점 구조가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블랙웰 그 아키텍처 기준으로 보면 HBM 공급 비중이 SK 하이닉스가 85%,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15% 가지고 나눠 먹었거든요. 그런데 HBM4 이제 루빈 그 아키텍처부터는 이제 SK 하이닉스 비중이 50에서 60% 정도로 쪼그라들고요.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를 차지할 것 같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한 자릿수 정도를 납품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HBM4가 잘 나왔어요. 네, 잘 만들었고 네. 잘 나왔는데 이제 관건은 너무 오버스펙으로 만들었어요. 네.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너무 비싼 걸 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HBM이라는 거는 제일 밑에 로직 칩이 한 장 깔리고요. 그 베이스 다이라고 하죠. 여기 위에 D램을 쌓는 구조거든요.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를 엄청 비싼 팹을 썼어요. 그러니까 4나노 공정을 썼고요. 나머지 두 회사는 12나노 공정 썼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 훨씬 더 비싸게 만들죠. 그리고 그 위에 쌓는 D램도 한 세대 그 이후 제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1B 공정을 썼는데 삼성전자는 1C 공정을 썼어요. 한 세대 더 진보된 걸 썼죠. 그러니까 성능이 잘 나오죠. 네. 네, 그런데 이거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 벌겠어요? 벌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에 착수했을 때 시장을 생각해 보면 작년 상반기에 막 개발 착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메모리 시장에서 범용은 그냥 버린 시장이었어요. 오로지 HBM만 향해서 메모리 3사가 달려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뜩이나 하이닉스한테 뒤쳐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배팅을 한 거죠. 이거 우리가 돈 못 벌어도 돼. 그냥 완전히 기술로 그냥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반기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막 오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만들면 이거 손해겠는데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젠슨 왕이 원래는 삼성한테 야 니네 20%만 해. 니네 아직 실력 좀 부족하잖아. 라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가서 이제 이재용 회장한테 헤이 제이 이러면서 30%로 해줘. 그러니까 이거 고민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30%로 올려준 건데 이제 다만 삼성전자는 그 HBM4를 엔비디아에 팔아서는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벌죠. 사실 근데 범용 이익률이 80%씩 되니까 HBM은 사실 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많이 늘려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쪽은 30%까지만 해주고 대신에 이제 요즘에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쪽 이쪽이 시장이 좋으니까 그쪽에 좀 이제 눈탱이 쳐서 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죠. 지금 주민형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최근 빅테크들이 이제 자신만의 커스텀 HBM을 요구하면서 파운드리랑 그리고 메모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양상이 삼성전자의 이 턴키 전략에 유리할까요? 네, 매우 좋죠. 그러니까 사실 턴키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턴키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파운드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가 이제 커스텀 메모리, HBM 같은 메모리가 돼야 되고, 마지막 그 단추 하나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TSMC 코어스라고 하죠. 2.5D 패키징. 그게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일단 메모리, 커스텀 메모리는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HBM 기술 인력은 따라잡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여전히 TSMC에 비해서는 좀 뒤쳐져 있지만 요즘에는 축소 많이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네. TSMC가 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 낙수 효과를 삼성 파운드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턴키 요게 이 전략이 먹힐지 아니면은 SK 하이닉스랑 TSMC의 동맹이 더 잘 먹힐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느냐가 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그 연합군 쪽이 잘 해왔으니까 이쪽이 좀 유리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메모리 경쟁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단 고객들이 메모리 사러 오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AMD 리사수 CEO, 뭐 젠슨왕도 와서 메모리 달라고 오죠. 그리고 뭐 중국의 바이트 댄스나 이런 데도 막 와요. 일단 오면 메모리 좀 주세요 그러면 아유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앉아 보세요. 자, 메모리가 우리가 어렵지만 요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근데 보는 김에 우리 파운드리 한번 보고 갈래요? 요새 파운드리 요새 잘 되거든. 요새 3나노, 2나노 잘 돼요. 테슬라도 대량 주문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보러 가는 거죠. 그럼 리사수가 이제 딱 이렇게 또 샴페인 한 잔 쫙 하면서 우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미끼 상품으로 해서 파운드리 쪽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좀 풀리고 있다. 이제 여기서 턴키까지 가려면 결국 TSMC 코어스 기술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게 삼성의 iCube라는 기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네. 턴키까지는 시간이 네네. 걸리겠다라고 네. 보시네요. 그렇죠. 패키징에서 병목이 있습니다. 이 HBM 경쟁이 이제는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메모리 싸움이 아니라 뭐 파운드리 패키징 시스템 경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 축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는 철저하게 커스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커스텀.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범용이 너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범용 디램 이익률이 80%대고 HBM 이익률이 뭐 60%대면, 아니 그러면 범용 디램 계속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범용 가격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비싸게 팔 수는 없는 거고, 커스텀 쪽은 계속해서 앞으로 부가가치가 더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는 메모리를 요구하는 빅테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범용 만들던 회사가 커스텀 메모리를 쉽게 만들 수 있냐? 그게 완전히 달라요. 비즈니스 구조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커스텀 메모리를 하려면 기본적인 서비스업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예로 들면 삼성은 그동안에 그 국밥 한 그릇만 겁나게 잘 만들어요. 네. 국밥 한 개, 메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겁나게 불친절해요. 욕쟁이 할머니 있는 데 있잖아요. 기분 나쁜데 네. 맛있어. 그렇죠. 그런 맛있는데 일단은 국밥 땡기면 가는데, 혹시 비빔밥 안 돼요? 그러면 욕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국밥 말아줄 테니까 먹어 이런 거고, 이제 TSMC 가면 국밥도 있고 뭐 비빔밥도 있고, 코레스도 있고. 네, 다 있는데 다 맛도 좋고 친절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업이 본질인 건데, 삼성이 결국은 TSMC처럼 메뉴를 막 엄청나게 뷔페처럼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점점 막 메뉴를 늘려가면서 약간 고객한테 맞춰서 서비스를 해줘야지 결국 커스텀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레시피들, 인력들도 확보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 게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사가 그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죠. 그게 쉽지 않죠. 일단은 커스텀 쪽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바뀌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파운드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TSMC와 삼성전자의 2나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빅테크들이 탈 TSMC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삼성의 파운드리 그 수주 현황을 보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하반기 판도를 좀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게임 체인저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국내 언론에서 보면 탈 TSMC 그러잖아요. 네. 사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 패밀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TSMC를 먼저 가요. 네. 무조건 가요? 네, 무조건 갑니다. 안 근데 받아주는 대기줄이 너무 길어요. 스페이스도 없고, 자기가 이제 대기 순번표 뽑고 있는데 배는 너무 고픈데 막
몇 시간씩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나한테 줄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딴집으로 네, 가구나. 옆에 좀 이제 맛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약간 공간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삼성 쪽으로 찾아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일단 테슬라가 대규모로 이제 수주를 준 거는 네. 똑같아요. TSMC가 테슬라한테 이렇게 잘 응대를 해줬다 그러면 아마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TSMC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빅테크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엔비디아나 애플에 비하면 뭐 물량이 기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뭐 또 일론이 뭐 이것저것 참견하는 건 되게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삼성 찾아온 거라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탈 TSMC라고 보기보다는 TSMC가 다 못하는 물량의 일부를 이 낙수 효과로 이제 삼성이 받아먹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럼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3나노 공정은 낙수 효과도 못 받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순번표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찾아왔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작년부터는 그래도 맛이 많이 개선돼서 개선이 됐다. 2나노 쪽에서 많이 개선이 된 거고, 또 하나 이제 유리한 측면이 삼성은 3나노부터 게이트 올어라운드라고 해서 트랜지스터 구조를 새로운 구조를 바꿨어요. 근데 레시피를 바꿨는데 3나노에서는 이제 너무 수율이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못 먹을 음식인 거였죠. 그런데 이제 레시피를 개선해서 2나노부터는 좀 먹을 만한 게 바뀌는 거고요. 네. 이제 TSMC가 3나노까지는 기존의 자기 트랜지스터 구조, 핀팻이라고 해서 그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이제 TSMC가 레시피를 바꿔야 돼요. 2나노부터는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혹시나 삼성처럼 좀 고생한다 그러면 삼성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혹시 네. 그 맛집 1등 집을 2등이 이길 네. 수도 있다고 보세요? 요원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왜냐면 안 돼요. 시장 점유율이 TSMC가 지금 70%예요. 네. 삼성이 2등이라고 하지만 7%예요. 네. 그러니까 7% 어떻게 70%를 이기겠어요? 근데 격차를 줄여가는 것만 더 대단한 거죠. 네. 아니 현재 시장에서 AI가 메모리 사이클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의견하고 AI 버블이다라는 의견이 공존하거든요. 뭐 네네. 초입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네네. 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과거 닷컴 버블하고 조금 이렇게 네.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책에서도 그걸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닷컴 버블 때의 우리나라 시장은 참고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엉망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따지지 않고 묻지마 투자하고 막 이런 시장이었고, 네. 그냥 뭐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동남아 어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었고, 뭐 기업들도 사실 IR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때 시장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때 닷컴 버블 때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AI 버블 때 시장하고 비슷할 거라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됐고 네. 자본시장도 선진국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연도로 딱 따져보면 닷컴 버블이 99년도 말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99년도 말, 2000년대 초 그때 꺾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러면 사이클상 보면 한 97년도, 98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남아있네요. 많이 남아있죠. 실제로 제일 많이 오른 시장이 99년도였어요. 기대된다. 네, 정말 광란이었어요. 광란. 어. 99년도 때는. 지금도 광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버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사이클하고 그 자산 시장의 사이클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초입이라서 뭐 이게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인프라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자산 시장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자산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는 버블이 아니에요. 여전히 싸요. 코스피라고 하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싼 거죠. 그런데 코스닥은 이미 이제 버블권에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지금 이제 PR이 50배, 100배짜리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게 버블권에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할 게, 대표님께서 최근에 AI 캐펙스와 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빅테크들이 부채를 발행해서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조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만약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반도체 조정이 굉장히 거칠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동결한다, 여기까지도요? 동결한다고 해도 별로 안 좋아요. 그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인하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B2B 수요가 70%라고 했잖아요. 반도체 전방 시장이 70%인데 대부분은 빅테크들이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애들이 올해 합산 캐펙스가 7천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00조 되거든요. 자,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집행을 하려면 결국 금리가 싸야 돼요. 왜 금리가 싸야 되냐면 데이터 센터를 대부분 짓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다 서버 넣고 다 만드는 건데 이게 일종의 건물을 짓는 시행 산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지을 때 네. 만약 빌딩 짓는다 그러면 매우 많은 금융들이 들어가잖아요.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금융들이 들어가는데 PF 같은 경우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가 들어가요. 금융 쪽에서.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중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시행을 해야 되는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업자들이 투자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에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상상하기가 싫은데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기가 2기 집권하자마자 계속해서 저금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 AI 전쟁에서는 이 패권 전쟁이잖아요. 중국한테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자국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작년에 OBBA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하고 금리를 다 움직여서 이제 그냥 버블을 일으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버블을 일으켜야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연준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을 쭉 보면 사실 HBM 후공정에 관심이 완전 쏠려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전공정 장비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전공정 핵심 기술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전공정은 그 반도체 그 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쪽으로는 보통 이제 신규 투자가 있어야지 수요가 막 좋은 건데 그동안에는 신규 투자 쪽은 수요는 없었고 기존에 있던 팹을 구형 팹을 신형 팹으로 약간 개조하는 쪽으로만 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삼성전자가 48조 원 정도 캐펙스를 단행하고 네. SK하이닉스가 42조 정도를 단행을 해요. 그럼 두 회사 합치면 90조 원이죠.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당장 올해는 건물 짓는 데만 돈이 들어가요. 건물 짓고 클린룸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황약품 공급 장치나 뭐 스크러버나 뭐 진공 펌프, 인프라 장비 쪽에만 들어가죠. 네. 근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 건물이 지어지면 생산 설비를 깔겠죠. 그러니까 전공정 쪽에 이제 수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비단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TSMC나 이제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뭐 KLA 같은 회사들이 되게 주가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이제 그쪽이 내년에 수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이제 지금 가는 흐름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전공정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회사가 ASML이죠. 노광 장비. 네. 왜냐하면 전체 팹 공정에서 전공정 설비에서 40% 비중이 기본적으로 노광이거든요. 장비 한 대 4천억이니까. 네, 장비 한 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노광 장비 빼놓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약간 흐름이 미묘한 게 그 ASML의 EUV 장비를 제일 많이 사는 회사가 TSMC거든요. 근데 TSMC가 최첨단 EUV 장비 쪽을 약간 구매를 좀 유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EUV 장비보다 좀 더 진보된 게 하이 NA EUV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구이율을 좀 조정해서 좀 더 비싼 건데 그거는 한 6천억 하게요. 6천억. 네. 기존 EUV 장비는 한 4천억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 6천억짜리 너무 비싸고 그리고 물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4천억짜리 장비 가지고 좀 효율화 해보겠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러면 노광 쪽이 효율화되면 증착이나 식각 쪽이 좀 더 장비 스텝 수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보면 랩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주가가 좋은, 그게 투자 아이디어가 똑같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거의 프록시처럼. 우리나라에서 조금 네. 눈여겨보시는 그러면 전공정 네.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일단 그 반도체 공정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공정이 노광이고요. 네. 그다음 중요한 게 식각이에요. 식각이고 그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게 증착이라는 거거든요. 얇은 방막을 입히는 공정인데 우리나라는 노광 쪽에 오리엔테드 있는 회사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 그냥 단 한 회사가 독점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식각 쪽도
너무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램리서치 미국에 있고 일본에 이제 도쿄 일렉트론, 텔 거기서 너무 잘하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는 시각을 하긴 하지만 약간 좀 덜 중요한 쪽 시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국내에서 사실 장비 회사 중에 큰 회사들은 대부분 증착 쪽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회사가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요 4대 증착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총 크고 뭐 좀 그래도 전공정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회사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전에 코스닥은 이미 많이 올라와서 버블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 이미 버블 주가권에 있는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네. 거죠. 아 버블인데 비싸서 못 사겠어요. 그러면 이제 외면해야 돼요. 아. 외면하면 끝까지 외면해야 돼요. 네. 근데 끝까지 외면 못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도 사야죠. 여기서 샀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러면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는 ETF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ETF로 계속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코스닥 소부장이 비싸더라도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버블은 또 버블을 일으키니까 아, 그럼요. 그걸 네. 또 타고 가는 그럼요. 네, 그런 흐름을 버블 또 투자에서는 또 버블만의 또 투자법이 있죠. 맞아요. 네. 예, 그 투자법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가 사실 기존 대장이라면은 이제 저희는 새로운 대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유리기판이나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차세대 패키징 분야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벌써 뭐 대장이 나왔죠. 소부장에서. 네,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가 일단 기판이나 MLCC 쪽에서 워낙 지금 어떤 사업 구도 자체가 좋아서 뭐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들이 있죠. 그럼 패키징 분야에서 좀 네. 조금 뭐라 그럴까 또 안 올랐는데 그렇죠, 그렇죠. 안 올랐는데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 그런 거. 네.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또 한번 여쭤보는 네. 거죠. 지금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소부장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게 중요해요. 네, ETF를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의 중심이 ETF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머니무브를 통해서 증시에 들어오는데 예전처럼 알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겁나니까 많이 올라 있으니까 대부분 ETF를 사요. 뭘 사냐? 주로 반도체 ETF를 삽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ETF에서 아직은 비중이 적은데 앞으로 비중이 늘어날 만한 회사. 네. 아니면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 신규로 편입될 만한 회사. 네. 자, 그런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런 회사를 어떻게 기가 알 수 쏠깃하죠? 있을까요? 네. 자, 그런 쪽은 일단 시총도 크고 지금 이제 올해 실적 구도도 좋고 자, 그런 회사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삿 업체라고 봐요. 후공정 전문 업체.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테스나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장비 회사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KC텍 그리고 HPSP 이런 회사들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결이 비슷한 질문을 이제 계속 할 거거든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과 하반기의 성장성을 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대표님께서 주목하시는 네. 반도체 소부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네네. 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딱 3개만 꼽아라 하면은 소부장 중에서요. 네. 지금은 사실 제가 소부장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버블권에 진입했다고 했잖아요. 버블로 진입했을 때는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아니지만 네. 버블 시대에서 투자법은요 철저하게 주도주를 끌고 가야 돼요. 주도주를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따지면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 다 안 나와요. 이미 밸류에이션 나오는 건 코스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저도 네. 나름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근데 버블에서는 그래요. 실제로 내러티브가 중요하고 시대가 시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좀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들이 중요한데 제가 오삿 회사를 이야기한 게 결국 이제 첨단 패키징 비중이 점점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TSMC의 올해 그 캐펙스 중에서 후공정 비중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얼마 안 되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시장은 항상 증가율을 보죠. 그러니까 원래는 후공정 그 캐펙스 비중이 10% 초반밖에 안 됐는데 점점점 늘어서 20%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공정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특히나 후공정 중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첨단 패키징 쪽으로 이제 오리엔트 돼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 ASE 같은 회사들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캐시텍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CMP, 장비, 슬러리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점점 더 이제 업사이드가 있죠. 기존의 얘들은 원래 그 메모리 쪽에서 메탈 라인을 주로 담당하던 애들인데 이제는 후공정 쪽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 HPSP도 원래는 기존의 그 이온 주입장 그 공정 쪽에만 하던 회사인데 네. 거기서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 후공정 쪽으로도 이제 적용이 되게 돼요. 후공정에서도 이제 어닐링 기술이 중요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컨셉인 거죠, 둘 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되는 코스피에서는 네. 뭐 딱 떠오르는 두 기업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꼽아주신다면 요즘에는 네. 그 CPU하고 기판이 정말 난리라, CPU가 이제 새로운 르네상스로 진입했다 그래서 사실 CPU 그러면 인텔하고 AMD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인텔하고 AMD 주가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아무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맞아요. 엄청 좋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CPU 관련 회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판, 특히나 이제 CPU 패키징 할 때 쓰는 플립칩 BGA 기판.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 대덕전자, 네. 코리아 서킷, 그리고 요즘에는 LG 이노텍까지 덩달아 같이 오. 뭐 가는 흐름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반도체 상승 랠리가 만약에 더 이어진다면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 일단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이클을 좀 길게 보면요, 네. 내년까지는 사이클이 갈 것 같은데 하반기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인데, 이번 업사이클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HBM으로 시작한 사이클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철저한 가격의 사이클이었어요.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격만 계속 올라간 거예요. 1년에 100개 파는데 100개가 그동안은 100원 팔다가 이게 200원, 300원, 400원, 1000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사이클이 계속 간 거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가격의 사이클이 한번 마무리가 되나라는 거고, 자, 그동안에는 그러면 100개짜리가 가격이 계속 비싸지던 사이클인데 이제는 물량이 늘어나요.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가격은 좀 완만해지는데 이제 물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업사이클이죠. 그게 이제 그런데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항상 시장에서는 한번 조정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 보는 거죠. 가격 그래서- 사이클에서 물량이 늘어나는 맞습니다. 사이클로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P의 사이클에서 이제 Q의 사이클로 바뀌는 그 변곡점이 하반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저희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리스크의 사인들 어떻게 저희가 알아들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조정이 좀 거칠게 만약에 온다 그러면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내년 전망치들이 보통 올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올해 캐펙스 증가율이 뭐 50%, 60%였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전망하는 쪽이 10에서 20%까지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 경우 캐펙스 증가율이, 그러면 한번 좀 덜컹거릴 수 있어요. 증가율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현금이라는 버퍼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일단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금리죠. 네. 만약에 금리가 인하를 못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네. 그러면 캐펙스 증가율이 더 꺾이겠죠. 더 둔화되겠죠. 그러면은 캐펙스 증가율과 네. 금리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네. 반도체 투자 전략을 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네.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마디 네네. 해주시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자기 포트에서 일부 비중 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싸게 사셨으면 계속해서 그냥 끌고 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비중이 없다 그러면 분할로 지금이라도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부 포트로 이제 꾸려 가시는 게 중요한데, 소부장주는 과거처럼 공정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철저하게 ETF가 좋아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상승 랠리 속에서 하반기 어떻게 저희가 이 흐름을 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해주신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